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것들, 각종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것,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부분은 누군가를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상업용 비행기 운영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비행기가 잘 다니다가 추락하게 되면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겠지만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비행기 운영을 완전히 금지시키자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는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서 구분해야 할 철학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자 성창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교통 정책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안전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야 하고요. 도심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실현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득과 손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윤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윤리적인 사고가 바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타인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태롭게 하는 행위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위험에 노출돼서 실제로 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은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운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보행자나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이렇게 타인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나의 행위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누군가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인과관계를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행위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반성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실제적 해악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 해악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행위가 실제로 남에게 해악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단지 그 해악에 노출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행위는 허용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매우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대부분 과속합니다. 그런데 그냥 운이 좋아서인지 평생 동안 사고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런 운전자는 운전대를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사고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과속 행위는 허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해악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의 관점에서 행위의 허용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사전적인 형태의 추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학계의 연구 흐름을 보면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인 관점에서 여러 도덕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주장이 많이 발견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부분은 누군가를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운전행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것들, 각종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적인 사업이나 공사, 육교나 다리를 짓는 것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례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군가는 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단지 타인에게 위험을 함축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삶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업용 비행기 운영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행기가 잘 다니다가 추락하게 되면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겠지만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비행기 운영을 완전히 금지시키자고 말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도덕적인 의미에서 허용할 수 있는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허용할 수 있는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는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서 구분해야 할 철학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양한 논리가 제공될 수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윤리 이론 중에 하나인 공리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전적인 형태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회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매우 쉽게 인용되고는 합니다. 정책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그 정책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여러 가지 예들, 특히 운전이나 비행기 운영 등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그 행위가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보편적인 편익이 그 위험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리주의적인 정당화는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의 철학자 스캔넌이 드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 중에서 그들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몇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을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의학실험 대상자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실험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도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이유만 들면서 그런 무작위 의학 실험이 허용 가능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도덕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실험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공리주의적 방식과는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합당한 예방조치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비록 누군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우리가 그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생각을 운전행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따고 이후에 일관되게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우리의 운전행위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의학 실험에 의해서는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를 뽑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지 그 가능성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합당한 예방조치라는 생각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기 때문에 도입되는 개념임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 개념은 위태롭게 하는 행위 허용 가능성을 이해함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게다가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위험이나 해악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수행할 때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보행자가 명시적으로 허락을 할 때에만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냥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의 동의라는 개념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허용 가능성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행위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면 도덕적인 세계는 위험의 잠재적인 희생자가 가정적인 의미에서 용인한 세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지하다시피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이 누군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불가피하게 수반하고 있고요. 그 희생자 자신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서는 자기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위태로운 행위를 하기 전에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는 누군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행위자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잠재적인 희생자로서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도 가장 수용할 만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 합당한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 행위마다 동반되는 해악의 종류도 상이하기 때문이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심각한 해악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는 우리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운전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당한 예방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운전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소에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직관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지나친 희생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주 정비를 하는 데에 필요한 돈과 시간의 희생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생각을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정책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운전과 관련된 많은 정책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해야 하고요. 도심에서 우리는 50km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것이 반영된 운전 행위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누군가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측면에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안전운전에 관한 다양한 규제는 과연 합당한 예방 조치에 해당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심에서 시속 50km 이상 주행하지 못하게 하고 건널목에서 무조건 정차하게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법규가 운전자에게 요구한 희생의 경중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법규 아래에서는 당연히 더 빨리 못 가는 것에 대해 모종의 불만이 생길 텐데요. 운전자가 서행하지 않고 함부로 운전할 때 보행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신체적 해악의 엄중함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심리적인 불만은 상대적으로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행한 각종 안전운전 정책은 모두 충분히 정당화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적절한 예방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세계가 운전을 전혀 못하게 하는 세계보다 우리에게 훨씬 낫습니다. 과속을 금지하는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한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대 부당한 부담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여러 교통정책의 정당성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듯 철학은 우리가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제도를 깊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철학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